서울에 일시적으로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곳곳에 눈이나 비가 이어질 걸로 보여 퇴근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비와 눈 현황 또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리고 있던데요. 얼마나 왔습니까? 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는 낮부터 1에서 2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서해상에서 기압골이 유입된 가운데 서울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리고 있는 건데요. 서울은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눈이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부근입니다. 굵은 눈발이 날리다 지금은 잠시 그쳐 소강 상태인데요. 도로에는 내린 눈이 녹았지만 다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주변에는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다음은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입니다. 역시 굵은 눈이 내리다 지금은 잠시 그쳤습니다. 이 눈이 다시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 비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수도권에는 최고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네, 이후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도에 많은 눈이 예보됐다고요? 네, 강원 영동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우선 모레까지는 강원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 2에서 7cm, 강원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집중 시기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가 되겠고 이후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도 많은 눈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미끄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이후 보름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와 같은 지역 3선 이상 의원 감점 같은 공천 규칙이 발표된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과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했죠. 네,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에 피습된 뒤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이재명 대표가 보름 만에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고 총선 인재 영입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일성은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최고위에서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 앞엔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원칙과 상식 의원 등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이 잇따랐고 친명계 인사 관련 공천 심사 잡음도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이 전 대표와 탈당한 의원들을 언급하며 앞으로 통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한 대우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을 하지만 아직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문제도 당내에서 방향을 정리하지 못한 터라 당분간 내용을 수습하고 밀린 현안 정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이번 총선에 적용할 공천 규칙을 발표했는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제 첫 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현역 의원 컷오프 기준과 감산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 즉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7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같은 지역구에서 3차례 이상 당선된 중진 의원은 최대 35%까지 경선 점수를 깎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공개적인 반발은 터져나오지 않았지만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영남권의 한 3선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다선 의원에 대한 페널티 규칙이 충격적이라며 지역구에서 3번 이상 인물을 보고 표를 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금 당원 당규에 현역 의원 컷오프 규정이 없다며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 초부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 서울 마포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화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한 위원장은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한 4선 이상 중진들과 오찬 회동을 조금 전 했는데 공천은 물론 당내 현안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네, 제3지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다른 제3지대 세력들과 본격적인 대화를 제안한다고요? 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은 앞서 제3지대 연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제3지대 세력 주요 인사인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안했던 이른바 비전 대화 일정을 잡기 위해 양측과 실무 협상을 했습니다. 각자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제3지대 세력 모두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문제의식은 같지만 연대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이견이 있습니다. 앞서 설 연휴 직전 제3지대 1차 통합 목표 시안으로 제시했던 미래대연합도 설전 통합은 이르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빅텐트 성사 여부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에 달려 있는데요.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실론을 뛰어넘는 파격이 있다면 연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창당 대회를 여는 오는 20일 제3지대 세력들이 다시 한번 모두 모이는데 이번 주부터 합종 연행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촉을 건의한 야권의 방심위원 2명의 해촉을 제거했습니다. 여야 4대 3이었던 방심위원들 구도는 4대 1로 바뀌었는데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촉발한 방심위 내부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사퇴를 촉구했던 야권 방심위원 2명의 해촉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심위가 지난 12일 의결한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 해임 건의안을 제거했습니다. 옥 전 위원은 유 위원장을 향해 욕설했고 김 전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유출했다는 것이 해촉의 주요 사유입니다. 두 사람은 방심위가 무리한 해촉을 강행했다며 여권 위원들 주도의 전체 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의 사후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원회 위원들의 여야 구도는 4대 3에서 4대 1로 바뀌었습니다. 여야 구도가 확실한 여권 우위로 바뀌었지만 유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이 촉발한 방심위 내부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전체 회의 직후 방심위 노조는 직원 149명 명의로 된 유 위원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지인들이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게 된 경위와 이와 관련한 피신고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방심위 노조는 이와 함께 노조원 96.8%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행위라며 제보자 색출을 위해 내부 감찰을 추진 중이고 검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방심위 내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권과 보수 성향 언론단체는 야권위원회 욕설을 비판하며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내부 고발자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유 위원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유환웅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21대 현역 국회의원 34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후 총선에 공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8가지 자질 검증 기준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문제 소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원 34명을 공천 배제 명단으로, 문제가 의심되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의원 72명을 검증 촉구 명단으로 분류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천 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김태호, 김희국, 박덕흠 의원은 평가 기준 2가지에 중복 해당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이틀째 2,5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덩달아 달러 가치가 치솟아서 환율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자, 보통 1월에 증시가 큰 이유 없이 호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증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보통 1월 효과라고 하죠. 통상 증시에서는 연초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돼 주가가 상승하고는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 시장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15% 오른 2,501.23의 장을 열긴 했지만 지금은 2,445.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에 이틀째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21% 오른 856.61로 장을 시작한 코스닥은 지금 838선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에 이어 우리 증시 핵심 업종인 반도체나 배터리 성적이 저조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난 연말 단기간에 과열됐던 증시가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젯밤 미국 연준 이사의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변화를 신중하게 조절하겠다고 한 발언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또 한 번 위축시켰습니다. 이런 영향 탓에 환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2원 오른 1,338원에 개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4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리스크에 이어 우리 증시에 특히 불리한 지정학적 요인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맞물려서 북한의 도발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은 최근 3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그 여론의 지지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또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주주를 권리 보호를 위한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이사의 사익 추구 행위 차단 등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비를 최대 절반 가까이 돌려주는 K패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도 이번 달 말부터 판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정부가 대중교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출시했습니다. K패스 어떤 건가요? 네, 정확한 명칭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일종의 교통카드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 교통카드의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 확대했는데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 광역버스 등에서 이용할 수 있고 고속철도나 고속버스 등은 제외됩니다.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 공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되는데요. 일반인은 쓴 금액의 20%,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7만 원을 썼다면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는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로 환급을 해줬다면 K패스는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로 2달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5월부터 K패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던 사람이라면 K패스 회원 전환을 신청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K패스가 도입되는 건 아닌데요. 전국 기초 시군구 229곳 가운데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40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번 달부터 출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한번 요금을 충전하면 30일 동안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는 두 가지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려면 62,000원, 따릉이까지 이용하려면 65,000원입니다. 서울 내 지하철과 버스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신분당선이나 서울을 벗어난 지하철 노선과 광역, 공항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을 벗어난 곳에서 내릴 땐 하차역에서 역무원에게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모바일 카드는 오는 23일부터 티머니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실물카드는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직은 편의점에서 충전을 할 수는 없고 역사 내에 있는 단말기에서 기존 교통카드처럼 충전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는 20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 가운데 18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예비 초등생 수백 명이 소재불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등의 우려 속에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울산에선 100일 된 갓난아이를 유기하고도 7년 동안 아동 수당을 받아 챙긴 친모가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자 정부가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부가 2016년 원영희 사건 이후 매년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학생들을 전수조사하면서 뒤늦게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도 끝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이 속출했는데 서울이 180명으로 작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인천도 42명이나 소재 확인이 안 되는 등 집계 중인 경기 등 다른 교육청까지 더하면 올해도 수백 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각 교육청은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가정 방문을 진행하고 그래도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비 소집일 전수조사의 허점도 여전합니다. 서울만 해도 소재 미확인 180명 외에 취학 유예나 홈스쿨링을 이유로 예비 소집에 불참한 학생이 7,500명이 넘는데 이들은 보통 유선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에서는 12살 아이가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학교가 주기적으로 부모와 학생 본인과 통화하며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지만 아이가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숨진 다음에야 부모가 아이를 집에 가둔 채 학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비조사에서도 홈스쿨링을 한다. 이미 이거는 미리 얘기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더 방문이라든지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홈스쿨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불어 초등 예비 소집일 이전에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또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사교육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등학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다만 고교 학점제와 병행할 경우 사교육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교 학점제와 함께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면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 부담이 줄어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정반대로 모순되게 또 고교 서열화와 관련해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존치하겠다라는 정책 기조를 발표해서 이것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진행하고 지역 인재와 사회 통합 전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학생이 사회 통합 전형으로 합격하면 중복으로 계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에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아예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 시행 1년을 앞두고 바뀐 자사고 정책에 당분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고교생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같은 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잔다고 답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이윤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27.3%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일반고는 28.6%가 동의했지만 자율고는 17.9%, 외국어고는 13.1%, 과학고는 14.3%만 동의해서 학교별 차이가 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강도 높은 대남 위협을 쏟아내고 신형 극초음속 고체연료 기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올해 첫 해상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8년 만에 북한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도 가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한반도 근해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투입돼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지요. 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올해 첫 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이 이루어진 장소는 제주 남방 공해상인데요.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2척 등 모두 9척이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대여섯 척 정도였던 과거 훈련 규모에 비교하면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2달 만에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길이 333m, 만재 배수량 10만 톤에 달하는 칼빈슨함은 항공기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립니다. 이번 훈련은 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 향상과 해양안보 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미일 3국이 단연간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훈련 첫날 현장을 찾은 김명수 합참의장도 한미일 해상훈련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앞으로 훈련 계획에 따라 삼각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또 정부가 북한 선박들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가하는데 어떤 대상이 포함됐습니까? 네, 정부가 오늘 북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해상 환적과 대북 정제유 밀반입,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에 관여한 선박들입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 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고 제재 대상이 된 개인, 기관과 거래하기 위해선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로 선박의 독자 제재를 재개하는 건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무기, 금융거래, 노동자 송출 등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해 왔는데 이를 해상 분야까지 넓혀 제재 범위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북러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한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은 한미 북핵 수석 대표 간 양자 협의와 한미일 3국 협의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남북 사이에 연일 날선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한은 제일 적대국이라고 밝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반민족적이란 말로 맞받아쳤습니다. 그간 남북 간 상대에 대한 규정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180도 바뀌곤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0여 년 전 처음으로 화해와 협력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던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던 관계가 한순간에 뒤틀린 건 불과 3년 뒤입니다. 실무 접촉 도중 북한 측이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도발적인 표현을 내놓은 건데요. 1년 뒤 우리 국방백서엔 북한군은 주적이란 표현이 처음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북한은 기록 영화 등을 통해 우리 민족, 자주통일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요. 이어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방백서에 담겼던 주적이란 표현을 빼고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위협 정도로 표현 수위를 완화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유지됐던 평화 모드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깨졌는데요. 북한은 다시 적으로 규정되고 맙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또다시 180도 달라졌고 주권, 국토 등을 위협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수위를 낮췄는데요. 북한도 화답했습니다. 당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중에 미국과 남조선은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표현도 나왔죠. 이 적이란 개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을 거듭 강조했죠. 김여정 부부장 또한 남조선은 우리의 불법 주적이라며 도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우리나라를 제1의 적대국이라며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북한은 반민족적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에는 어떤 표현이 담길지 주목되는 한편 고조된 안보 위협 속에 잇따르는 무력 도발이 자칫 불가피한 대형 충돌 사태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양국 간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논의한 걸로 보이는데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접견실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먼저 도착합니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성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초 이상 맞잡은 손과 표정으로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함께 낮에 열린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접견에 앞서 북러 외무장관은 석 달 만에 회담을 갖고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협의 이행과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Приходится, однак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политик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сателлитов по созданию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нюдь 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продвижению в позитив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이렇게 자주 만나 동지적 유대를 두터이 하는 것은 오랜 친손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로 쌍무 관계가 두 나라 수뇌군들이 의도에 맞게 활력 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이날 외무장관 회담에는 조춘용 북한 노동당 비서와 임천일 외무성 부상 등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조춘용 노동당 비서는 북한 재래식 포탄 생산을 책임지는 군수공업부장 출신으로 양국 간 추가 무기 거래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조율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이는데 올해 북한을 방문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이 됩니다. YTN 수영주입니다. 폭설이 내린 일본 홋카이도의 신치토세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대기 중이었던 비행기와 부딪혔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눈발 뒤로 보이는 여객기의 날개 끝부분이 부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여객기는 기체 뒷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어제 저녁 5시 반쯤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이동하던 KE-766편 대한항공 여객기가 캐세이 퍼시픽 항공 여객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올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승객 276명과 승무원 13명 등 289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항 주기장에서 대기 중이던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는 탑승 전이라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날개와 꼬리 날개 쪽에 부딪혀 다행히 연료가 새거나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현지 날씨 때문에 출발이 3시간가량 지연된 상황이었는데 운항을 위해 여객기를 끌고 가던 일본항공 소속 항공기 견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상주업사 귀책으로 일어난 사고로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새해 첫날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 2대가 같은 활주로에 동시에 진입하며 부딪혀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5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항공기 운항이 3시간이 넘게 지연됐습니다. 이륙이 늦어지면서 200명 가까운 승객들이 공항에서 대기하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인천에 도착했는데 대중교통이 끊겨 탑승객들이 귀가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여행객들의 짐이나 우편, 화물 안에서 마약이 적발된 건수가 704건으로 모두 769kg에 달하는 마약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보다 단속 건수는 9% 줄었지만 마약 무게는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마를 소지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 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새벽 시간 불도 나지 않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녀 여러 명이 소화기를 마구 뿌렸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하얀 분말을 뒤집어 쓰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을 잡고 보니 10대 촉법 소년들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남녀 여러 명이 나타납니다. 빨간색 소화기를 들고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소화액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하얀 분말이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신이 난 듯 서로 촬영까지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에 마련된 소화기를 꺼내 마구 분사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소화기 난동 이후 며칠이 지난 뒤에도 일부 차량에는 분말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피해 차량만 30여 대에 이릅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바로 가해자 4명을 잡았는데 모두 10대 촉법 소년들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해서 훈육이라도 단단히 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꼭 뭐 벌을 주라는 것보다는.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이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2주 동안 같은 아파트와 옆 단지에서도 또 다른 10대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려 비슷한 피해 2건이 잇따랐습니다. 지구대가도 신고하라다 신고를 했죠. 나 솔직한 마음은
다시 못 그리게 하려고. 피해 보상 이런 건 관심 없고. 이들의 철없는 장난 때문에 아파트 미화원 10여 명은 30분 넘게 바닥과 벽면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세차비 등으로 많게는 한 대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보호자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내리던 한방눈은 약해지거나 비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이어질 걸로 보여서 미끄럼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상황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눈이 그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내리던 한방눈은 현재 그치거나 비로 바뀌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대보다 기온이 더 오른 데다가 이 따뜻한 남서풍까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 늦게까지 전국 곳곳에서는 이렇게 비나 진눈깨비가 도로를 적시는 곳이 많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퇴근길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미끄럼 사고 위험성이 커지겠습니다. 안전 운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강수구름대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름은 점차 확대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 내륙의 비와 눈은 밤 늦게 혹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1에서 2cm의 눈이 쌓인 가운데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1cm 안팎의 눈이나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눈이 강해지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과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광주 8도, 대구 5도 보이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예상됩니다. 이 중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 비가 잦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일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다음 주부터 다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는 가운데 오늘 강원 영동에는 바람까지 초속 15에서 20m로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여론을 왜곡해 죄질이 나쁘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다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자, 이 사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개요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게시물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이 불복해서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하는 최 전 의원이 SNS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마치고 최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이 이 전 기자에게 사적인 앙심을 품고 글을 올렸겠느냐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제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습니까?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도 직접 참석했는데요.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이 사건으로 인생이 망가졌음은 물론이고 국민도 피해를 봤다며 우리 사회의 추악한 가짜뉴스 사건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실장과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 B씨도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며 마약을 보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 씨의 친구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면담과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보완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혐의 없음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고 닷새 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외 대학 교수를 사칭한 홍보 영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책 GPT를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최근 비슷한 사기 피해가 잇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문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로 가상자산을 거래해 하루에 5%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합니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거나 해외 대학 교수라는 남성을 영상에 등장시키며 홍보했습니다. 처음엔 씨가 이 회사를 홍보하는 사진이 처음부터 딱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 전혀 안 하고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는 이런 회사인가 보다 그러고서 저도 투자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높은 수익은커녕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까지 80여 명에 이릅니다. 추산되는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남성도 경찰이 확인해봤더니 실제 교수가 아닌 단역 배우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교수 행세를 한 배우도 입건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최근 양봉이나 수소 등을 내세운 각종 투자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 수법 자체가 처음에는 소액을 잘 돌려줍니다. 잘 돌려주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금액이 커지면 그때 잠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거든요. 내가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 몇 배를 준다고 해서 투자는 가급적 신중해라. 또 AI를 활용해 동영상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며 유명인만 내세우는 경우 오히려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여장을 한 채 마트 여자 화장실을 무단 침입하고 영상을 찍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경기 성남시 구미동에 있는 대형마트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불법 촬영을 당하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고 시민들이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를 가두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긴 머리 가발을 쓰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범행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뒤 필리핀으로 달아난 공단 전 재정관리팀장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40대 남성 비행기에 오릅니다.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됩니다. 현재 시간 13시 17분이고요. 확장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무위반 횡령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입국한 남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모 전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재작년 의료보험비 46억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횡령을 인정한 최 씨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46억 횡령건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현지 생활은 어떠셨나요? 회사의 진심으로 죄송하고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필리핀에서 최 씨는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도주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곳도 마닐라에 있는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관건은 이제 횡령한 건강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최 씨는 횡령 자금 대부분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확인한 후 최 씨 계좌를 동결하고 예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 결과 횡령 금액 46억 2천만 원 가운데 7억 2천만 원만 회수된 상태. 나머지 39억 원은 모두 가상화폐로 바꿨는데 회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했다면 계정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로 현금화했다면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자지갑을 생성해 저장했다면 암호키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도피처에서 보유재산 일부를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 피의자 최 씨 협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자지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의 협조도 필요하고 저희가 그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해서 다 압수한 상태로 그 부분 그 포렌식을 통해서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최 씨가 선처와 감형을 노리고 경찰 수사에 협조해 피해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건보공단 본사가 강원도 원주에 있어 최 씨 신병은 강원경찰청으로 넘어간 상태. 경찰은 최 씨 구속영장 신청 후 횡령한 범죄 수익금 환수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올해 공공기관들은 지난해보다 10% 많은 2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의 정도를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인턴도 2만 2천 명으로 늘리고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을 1만 명 수준으로 늘려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을 할 걸로 알려지면서 후속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일본의 합병 승인도 낙관하면서 연내 합병 성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어려운 조건을 내세울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놓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던 유럽연합 경쟁당국. 두 회사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과 대한항공의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슬롯, 즉 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EU가 최종 승인을 내릴 방침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대한항공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측의 승인도 낙관한다며 연내에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요구에 따라 포기하게 된 운수권 등은 국내 항공사에 배분하는 등 후속 조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럽 4개 노선 운수권은 티웨이 항공이 넘겨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부문 인수는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은 산하에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결합하는 대형 저비용 항공사 출범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EU보다 더 가혹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합병했을 때의 규모, 미주 노선의 규모가 커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에
미주 노선 일부와 기재를 넘기고 조종사와 승무원을 파견 보내는 등 독점 우려를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 지역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숨진 어린이가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마스 측이 밝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16일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24,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 75%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가 1,600명, 여성이 7,200명, 노인이 1,04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수치로 볼 때 가자지구 어린이들은 개전 이후 하루에 100명꼴로 숨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언급을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군 사령부에서 전 시내각 강요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자 접경 지역 주민 대표들과 면담에서 현재 분석에 따르면 전쟁은 2025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를 다시 테러 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홍해에서 상선을 계속 공격해온 후티를 외국 테러 단체로 재지정하기로 했다며 이를 오는 17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후티는 트럼프 행정부 말기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내전으로 인도적 위기를 겪는 예멘에 구호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테러 단체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배를 하시게 된 계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권자 의사가 뭐를 통해서 나오나요? 투표죠. 선열들 앞에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천을 우리가 얘기한 대로 꼭 실천해 갈 겁니다. 여러분 선거는 또 뭐죠?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선거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장수. 맞아요. 전략이요. 그죠? 전략, 전술, 장수. 틀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밀실 공천과 단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4단 현역이면서 3선 이상 되는 경우에는 중복 일괄 합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사자 장유 김성수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장관이 이번에 계양을 출마해서 이재명 대항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이든 서울이든 종로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관계없이 나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나오겠다고 용기 있게 말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객 공천이라는 말은 이상하고요. 우린 이번부터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을 시작할 겁니다. 민주적 상향식 시스템으로 되어야지
특정인을 찍어서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이런 공태는 해서는 안 된다. 이유 없는 컷오프, 나이 많다고 컷오프, 그거는 제가 수용할 수 없죠. 개혁신당이라고 해야 되면 그렇게 당을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분열이죠. 민주당은 대분열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당은 소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원래 시끄러운 데입니다. 민주정당.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주로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구름대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2cm의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앞으로 이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나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눈이 강해지면서 모레까지 최고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누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광주 8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0도, 광주와 창원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누는 내일 낮이면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일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좋은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